찍을까요? 네, 찍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를 가장 국자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누구? 네, 김기현 선생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지 않죠? 네, 왜냐면 여러분 기말고사, 중간고사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파이널 특강은 아니고요. 제가 한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이 아무래도 복습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질 필요가 있고, 또 이번에 아무래도 이런 용어 같은 것들이 좀 어렵다 보니까 백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라, 삼국통일 부분까지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미리 조금 보고 오면은 복습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찍게 되었습니다. 좀 압축적으로 설명할 거니까요. 염려 마시고, 여러분들 너무 디테일하게 이런까지 외워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거 위주로, 키워드 위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시험 때는 말이죠, 최대한 덜어내고 핵심적인 거 위주로만 여러분들이 계속 기억해도 지나치지 않아. 그렇다 보니까 이번 강의도 그런 식으로 핵심 키워드라는 게 뭐냐면, 제가 메인 프린트를 분포해서 긴 칸으로 둔 핵심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출제를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조금 탐구하다 보면은 답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백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면요, 시험은 39문항을 출제를 했습니다. 너무 많다고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문항의 난도를 낮추고 굉장히 여러분이 그래도 공부한 학생이라면 쉽게 풀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 여러분의 시각으로 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의 말을 믿고 파이널 학습지와 파이널 특강 영상 위주로 짚어줬던 것만 공부하면, 내가 여태까지 70점 이상이라고 말하는데 90점 이상 가능합니다. 90점 이상 가능하다고요. 누구나 역사 A 맞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프린트를 백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제를 먼저 볼 건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선생님이 백제 수정한 원본을 먼저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 고이항부터 보도록 하죠. 제가 고이항부터 안 하려고 했는데요, 그 3학년 3반 같은 경우도 조금 많이 뒤쳐져 있고, 그리고 사실 백제부터 해도 여러분들이 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백제부터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제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제는 누가 세웠죠? 바로 온조왕입니다. 자, 그리고 백제는 시대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요, 자, 고구려 같은 경우는 그냥 몇 세기로 나누는데, 백제는 딱 보시면 있어요. 뭐라고 적혀있어요? 미안합니다. 한성시대라고 적혀있죠. 한성시대. 그래서 수도의 위치를 두고선 위치를 가지고 시대를 구분하곤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뭐라고요? 백제는 시대 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수도의 위치를 가지고 보통 나눈다고요. 첫 번째 기억하실 건 바로 한성, 위례성 시대입니다. 자, 한성, 위례성은 지금 어디입니까? 서울이고 구체적으로 성으로 말한다면, 그렇죠. 근데 이거 모르는 풍성중학교 학생 아니야. 왜? 풍성이 뭐의 줄임말이야? 풍납토성의 줄임말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풍납토성입니다. 풍납토성. 즉 풍납토성, 이 풍납동의 수도를 두고 있었을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거야? 고이왕 때부터 계로왕 때까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요한 왕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고요, 저랑 같이. 자, 그럼 일단 고이왕 보겠습니다. 고이왕 일단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렇죠, 압도적으로 율령반포, 어떤 놈은 어떻게 해야 상을 받고 어떤 놈은 어떻게 해야 벌을 받는지, 또 국가의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언컨대 각 국마다 율령 반포한 왕들은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백제는 누구? 고이왕. 오케이? 고이왕. 자, 그리고 고이왕이 중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끼리형, 네, 기리형 전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리형 전투. 기리형 전투 선생님 왜 중요합니까? 라고 한다면, 자, 기리형 전투가 일어났을 시기를 한번 보자고요. 자, 이 기리형 전투가 일어났을 시기 3세기입니다. 자, 어디랑 연결되냐면 바로 동천왕 시기랑 연결이 돼요. 동천왕 시기. 즉, 동천왕이 위나라 광고만 탈탈탈탈탈 털리고 있을 때, 고희영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 빈집 생겼네? 빈집털이를 시도했다고요. 왜? 이때 한반도 내에 있었던 대방군이라든지 낙랑군이라든지 중국 세력이 위나라와 같이 고구려를 공격하는 바람에 병력이 전부 다 고구려 쪽으로 이동을 해. 그러니까 뭐야? 그 중국 식민 도시에는 병력이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그래서 고희영에서 빈집털이를 시도하시니 그것을 기리형 전투라고 한다. 기리형 전투. 동천왕과 연관돼서 나올 수 있다고요. 동천왕과 연관돼서 나온다면 뭐가밖에 나올 게 없겠어. 그렇지, 빈칸을 여기다 왜 뚫어놨겠어? 핵심 키워드이기 때문에. 자, 그죠? 자, 그럼 당시 동천왕은 어떻게 됐다고? 이 전쟁의 결과로? 그렇지, 동해에 대한 호랑이를 숭배하던, 그리고 책화, 족외혼, 무천, 그리고 특산물로 단궁, 단어피, 과하마 같은 특산품을 가지고 쓴 동해에 대해서, 동해가 원래 거의 식민지처럼 가지고 있었는데 고구려가 동해에 대한 뭐예요? 네, 지배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즉, 더 이상 동해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고요. 그때 고희영은 뭐 하셨다고? 끼리형, 네, 빈집털이 하셨다고요. 뭐 반포 하셨다고요? 율령 반포도 하셨다고요. 겁나 중요할 거야, 안 중요할 거야? 중요하겠죠? 왜? 고구려는 연관돼서 내게 주셨고, 백제 입장에서도 뭐야? 겁나 중요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을까? 율령 반포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근초고왕 가겠습니다. 근초고왕. 자, 고희영 중요하다고 했다. 자, 근초고왕 중요하지 않아?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을까? 중요하겠지. 왜? 제일 잘 나갈 때잖아, 그렇죠? 근데 백제는 좀 예외라고 했어. 뭐가 예외야? 그렇죠. 뭐가 예외냐면, 중앙 집권 체제가 완성되기 전에 전성기를 맞이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네, 이게 바로 근초왕인데요. 근초왕 보자고요. 근초왕은 먼저 부자상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만큼 왕권이 강해졌고요. 그런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마한 전 지역을 통합해서 이제 마한이라는 글자를 지우고 백제라는 글자를 당당하게 한반도 서부에 올려놓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뭐겠어요? 고구려 공격. 고구려 고공하는 뭐야? 여러분 말이 뭐야? 깝쳤잖아. 백제한테 찝쩍찝쩍 깝쳤잖아. 그럼 어떻게 돼? 죽게 된다고요. 누가? 고구고왕. 누구한테? 근초고왕한테. 그렇죠. 어디서? 이거 모르는 친구가 있다고. 어디서? 평양성에서.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전투를 평양성 전투라고 하는데요. 고국 원한은 평양성까지 전투를 3만 명을 끌고 가가지고 고국 원한 어떻게든 꽤 죽였다. 그죠? 자, 너무 자랑스러워. 너무 자랑스러워. 나의 나라 백제, 내가 만든 이 백제 너무 자랑스러워. 자랑해야죠. 뿜뿜. 어디? 일본에 자랑해야겠지. 그래서 일본의 하산칼 7티도 선인장 아니라고요. 그죠? 자, 그리고 뭐야? 자, 여러분도 좋은 데 가면은 좋은 레스토랑, 막 좋은 축제, 공연 가면 뭐 하고 싶어? 인스타 스토리 태그 달잖아, 그치? 똑같은 거야. 이때 왕들도 자기 업적 남기고 싶어. 그래서 뭐야? 나 이거 이만큼 잘났다. 너 이거 한사한다. 선물도 주고 뭐야? 글도 남겨야 될 거 아니야. 그 글이 뭐라고요? 역사서라고요. 어떤 역사서? 서기라는 역사서를 남기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백제는 말이죠, 여러분. 조금 어렵게 나온다면은 무조건 누구와의 관계? 그렇습니다. 너무나 찐친이었던 일본과의 교류가 겁나 중요합니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지금 일반 학생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문 좀 닫고 올게요. 미안합니다. 바로 옆반에 국어 수업하고 있는데 너무나 시끄러워요. 네, 누구 목소리인지 알 것 같은데, 그죠? 자, 일본과의 교류 중요한데 근초고왕 때 일본에 파견됐던 사람 겁나 중요합니다. 누구? 지끼 아지끼요? 누구? 왕인가? 아지끼요. 네. 왕인 갔나요? 아지끼요? 네, 왕인과 아지끼 기억해주세요. 어느 왕이라고요? 근초고왕이라고요. 근초고왕 키워드. 근초고왕 평양성 전투 아지끼 왕인 체제로. 네, 이런 거 정도 키워드로 엮어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런 키워딩은 바로 키워드 속에 잘 해놨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친구형은 불교수용 하나 있으니까 가볍게 넘어가시고요. 아시나? 관계기관한테 제발요 이렇게 항복해요. 노계 뭐야? 노비가 되기로 맹세하면서 백제 정복을 만류했다.
그래서 한강 입구까지만 관계팀장님 점령하신다 있고요. 비유왕 같은 경우도 또 하나만 중요합니다. 뭐 나재동 맹책해졌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볍게. 그리고 계로왕은 뭐야? 게로 그리고 도림이랑 바둑 두다가 꽥 하고 아차산성에서 전사했다. 장수왕에 의해서. 그래서 어디로 천도했다? 웅진으로 천도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계로왕은 죽었기 때문에 계로왕이 천도한 게 아닙니다. 계로왕 다음에 누가 천도하신 거야? 그렇죠. 계로왕 다음에 왕인 문주왕이 웅진으로 천도한 거지. 여러분 중에 헷갈리시는 분이 있어. 선생님, 웅진으로 천도 계로왕의 업적이 아닙니까? 아니, 목이 잘려서 죽었는데 어떻게 천도를 해? 그죠? 그 다음 후계자가 천도를 하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보시면 알겠지만 강조 그냥 가볍게 넘어가자고요. 그죠? 상식적으로 커먼센스 뭐 그렇게 크게 외울 건 없잖아. 근초왕의 보유한 정도 빼요. 그죠? 자, 그럼 한성시대, 위대한 한성시대를 끝이 나버립니다. 계로왕이 모가지가 잘리면서 이제 백제는 굴욕의 시대, 굉장히 추락하는 시대로 가게 되는데요. 자, 그런 추락하는 백제를 되살리고자 했으니 무슨 왕? 동성왕입니다. 자, 동성왕은 일단 뭐야? 이런 추락하는 백제의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왕이 지켜준다 했는데 지켜주지 못하고 목이 잘려 죽어버렸네. 이제 귀족들의 왕 말 따를까? 안 따라. 그죠? 예를 들어봐, 선생님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으로부터 바선생, 바퀴벌레라, 뭐 진해, 뭐 모기, 뭐 여러분이 시한 노린재 이런 것부터 내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말아요 라고 했는데 내가 오늘 나를 보니까 막 벌레가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벌레가 너무 많아서 안 되겠어요. 저는 이만 이 세상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빠이 하고선 문장 보도 교실에 여러분 가둬놓고 갔다고 해봐. 그죠? 여러분들 그다음부터 나 믿겠습니까? 안 믿겠지, 그치? 마찬가지야. 계로왕이 자기만 믿으라는데 자기 목 잘려서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하가 이제 귀족들이 백제 왕의 말을 따르겠냐? 안 따르겠지. 그러니까 외부 세력과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신라와 결혼동맹을 체결한다고요. 두 번째, 그래도 국가는 운영해야 되니까 뭘 한다고? 왕후제. 내 왕후제 뭐라 그랬어? 한국 대통령의 권한이 떨어지니까 어떤 걸로 기억하시면 된다고? 미국 대통령한테 임명장을 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임명하는 거라고.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면 아무래도 못할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중국 황제한테 얘 말 잘 되니까 얘 임명해 주자고 중국 황제한테 임명장을 받아서 귀족들한테 보여주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임명하는 제도, 그것을 왕후제라고 한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동성왕 다음에, 동성왕은 안타깝게 암살당하지만 동성왕 다음에 겁나 중요한 왕이 있습니다. 누구요? 백제를 다시 강국으로 만들었다. 네 글자, 갱위강국. 다시금 백제는 강국이 됐다라고 선포한 바로 무령왕. 겁나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무령왕 보실게요. 무령왕은 크게 딱 떠올려야 될 때가 뭐야? 22라고. 22하면 누구? 무령왕. 맨 첫 번째. 22를 떠올려야 되는 왕은 두 명 있는데 바로 무령왕과 무령왕의 다음 왕의 성왕인데요. 자, 무령왕 때 기억하셔야 되는 거 뭐? 22 담로제 일단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야? 고구려와 전투에서 당당하게 백제군이 격파합니다. 무령왕에. 그래서 요걸 선포했다고요. 뭐야? 갱위강국. 다시금 뭐야? 강한 국가가 되었다라는 것을 중국 양나라에 딱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자신감에 차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갱위광국과 관련해서 한문사로 나올 수 있다고요. 시험 문제로 파이널 학습지 꼭 다시 보시고 요 갱위광국을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를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령왕은요, 돌아가신 수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했던 이유는 바로 이 무령왕에는 무덤이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왜 다이나믹하냐면요, 백제 왕의 무덤이지만 백제 양식으로 돼 있지 않아. 뭐야? 다 수액상, 전부 다 수액상. 그래서 겉껍데기는 어떻게 돼 있어? 겉껍데기는 중국상으로 돼 있다 했잖아. 양나라 양식. 그래서 중국 양나라의 영향을 받은 거 벽돌 무덤이라든지, 거기 앞에 이 무덤의 시신을 지키는 수호신, 진묘수라든지 오수전이라든지.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벽돌 무덤, 진묘수, 오수전은 어디에 영향을 받았다? 중국 남쪽의 왕조였던 양나라의 영향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무덤 내부의 관짝을 뭐로 만들었다? 일본산 금속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은 관짝, 그리고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은 그 껍데기라든지 내부 장식들은 전부 다 중국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뭐겠어요? 일본과의 교류입니다.
아까 근초고왕 때 일본과의 교류 누구라 했어? 왕이? 아직기어 왕이라면 무령왕 때 누구야? 단양이 고안입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교류와 관련된 사람들 헷갈리게 낼 수 있겠죠, 충분히. 그러니까 백제 파트는 반드시 일본과의 교류를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이어서 잠깐 잘랐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어서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이었는데요. 성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령왕 때 굉장히 강력한 국가가 됐다. 갱위 강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뭐랬다? 무령왕 때 너무 세졌기 때문에 성왕 때는 자신감을 표출하게 됩니다. 백제가. 그래서 웅크리고 있고 굉장히 방어하기 좀 웅진해서 어디로 천도한다? 사비로 천도한다라는 겁니다. 잘 사비로 천도하고요. 또 아예 나라 명칭도 바꿔 남부여로 고치게 됩니다. 남부여로 고치게 됩니다. 그리고 수도는 오부, 지방은 오부 오방제라 해서 성왕이 통치하기 편하게끔 행정구역도 조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헷갈리지 마세요. 중앙부서도 성왕이 필요한 부서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22개의 부서를 설치했다 해서 22부라고 합니다. 자, 무령왕의 22담로와 헷갈리지 않길 바라. 22담로는 누구? 갱위 강국 무령왕이고요. 22부는 누구? 성왕이라고요. 자, 성왕 때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한다면 바로 6번이 되겠습니다. 바로 신라와 연합하여 고구려를 공격해서 한강, 그토록 바라던 꿈에 그리던 한강 유역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강 하류 지역, 경기도와 서울 지역을 회복하고요. 신라 같은 경우는 저기 충청도와 강원도 지역, 어느 지역이 더 좋습니까? 그렇죠, 평야지대인 이 한강 하류 지역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당시에 성왕은 51살, 51살이 나이고요. 진흥왕은 21살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왕이 볼 때 진흥왕은 좀 만만하게 보이겠죠. 왜 애송이잖아, 어린애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성왕이 좀 방심했나 봅니다. 하지만 진흥왕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얘네 별것도 없어 보이는데 우리가 저기까지 먹을까? 라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당시 신라군도 강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야? 진흥왕이 어떻게? 성왕의 뒤통수를 때리게 됩니다. 즉, 한강 지역에 있었던 백제군을 몰살시키고요. 한강 유역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자, 여러분이 성왕이시라면 뒤통수 맞았어. 어떡하겠어? 완전 빡치지. 이거 어떡해? 곧바로 그냥 진흥으로 쳐들어가 보시겠지. 하지만 성왕은 신사답게 행동합니다. 신사답게. 어떻게? 원래 이 한강 지역 논아먹고 나서 바로 결혼 동맹으로 더 끈끈해지기 위한 그런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성왕의 딸을 진흥왕에 시집 보내고요. 그리고 다시 정중왕의 한강유역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진흥왕이 바보입니까? 돌려주겠습니까? 통수 쳤는데 안 돌려주죠. 그래서 벌어진 전투가 뭐다? 관산성 전투다. 이 관산성 전투였었는데 누가 참여한다? 백제군뿐만 아니라 신라한테 쫓기고 있었던 대가야군, 그리고 백제의 영원한 프렌드 혈맹, 그리고 왜 일본군까지 포함된 연합군이 신라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신라의 관산성으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자, 결과는 아시다시피 성왕이 여기서 어떻게 해요? 전사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막강한 백제군이었지만 성왕의 실수 때문에 성왕이 전사당하고요. 결국 대패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관산성 전투 이후로 신라는 완벽하게 삼국 중에 주도권을 잡게 되고요. 안타깝게도 백제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한 그러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사비시대 부여에 대한 사비시대 성왕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이제는 신라로 넘어간 다음에 어디를 볼 거냐면 중국과 한반도 국가 간의 전쟁, 그리고 삼국 통일까지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신라 편에서 만나요. 안녕. 찍을까요? 네, 찍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를 가자. 고!
국자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한 누구? 네, 김기영 선생입니다. 오늘은 신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아니죠. 사실 10번 전에 했던 거 그대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신라는 누가 세웠다고요? 박혁거세가 세웠는데요. 자, 신라는 또 영맹왕국 단계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고대 신라는 박석김이 교대로 선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박혁거세뿐만 아니라 석탈이라는 사람, 김알지라는 사람도 고대 신라를 이룩하는 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이 박석김 이 성씨를 가진 세 성씨가 나누어서 교대로 왕위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신라의 위치를 보시면 알겠지만 신라의 위치 어디 있나요? 신라의 위치 한반도에서 여기 구석편에 박혀 있어. 이 구석편에 박혀 있다 보니까 온갖 산맥으로 가로막혀 있어서 이 문화 교류가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신라가 좀 독특한 왕의 칭호를 갖게 됩니다. 독특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 많이 타겟으로 삼습니다. 바로 신라는 맨 처음 거서관, 바로 부족장이라는 뜻의 거서관이라는 칭호를 썼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라는 뜻에서 차차웅, 그 다음에 뭐야? 이사금. 이 이사금 같은 경우는 가장 연장자라는 뜻으로 써요. 야, 딱 물어봐, 뭐라? 이빨 개수가 맞네. 너 왕해? 라고 해서 왕을 정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이사금 하다가 이게 뭐야? 임금이라는 말로 바뀌었다라고 국어학자한테 알려져 있고요. 자, 마지막은 뭐예요? 이 다음에 뭘까요? 그래서 중국식 칭호인 왕이라는 칭호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셔야 될 건 마립간이라는 칭호인데 이 마립간 때부터 사실상 기록물들도 많이 남아 있고요. 우리가 우리 한국사를 좀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마립간 시기부터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쓴 사람 바로 뇌물마립간입니다. 뇌물마립간 중요한 이유 뭐야? 이때부터 김씨가 독점을 하자. 원래 박석김이 나눠서 있는데 이때부터 뭐야? 김씨가 독점해서 왕위를 독점해서 운영한다. 자, 어떤 칭호를 쓰냐면 이때부터 또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이때부터 쓰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나머지 거 그냥 참고를 읽어보시면 가장 중요한 거는 위기입니다. 위기. 누구의 도움을 받아? 가야 외가치 저 강개토 대왕님 도와주세요 해서 5만 명을 파병해서 신라를 도왔다. 그게 언제다? 뇌물 마립간이다. 자, 우리가 이거 알 수 있는 유물 겁나 중요에 따라서 무슨 그릇? 포트맨이요? 아니야, 무슨 것이야? 호우명. 호우명 그릇. 그렇죠? 자꾸 호날두 그릇이라고 이상하게 외운 남학생들은 호우명 그릇입니다. 알겠죠? 이 호우명 그릇을 통해서 광개토 대왕의 도움을 받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뇌물 마립간에서 단연컨대 중요한 건 어떤 사건? 광개토 대왕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나머지 마립간들을 크게 주목할 건 없습니다. 물지 마립간 때 낮에 동맹을 맺었다라는 거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왕위의 부자성성 확립했다. 이거 기억하시고 소지 마립간에서는 뭐예요? 이것이 혼인동맹으로 격상됐다. 백제 누구와 맺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백제 동성왕과 맺었고 낮의 동맹은 백제 비유왕과 맺었다. 정도만. 그러니까 비유왕과 낮의 동맹 맺은 마립간은 놀지 마립간, 그리고 동성왕과 혼인동맹 맺은 마립간은 소지 마립간,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주목할 게 어디냐? 여기 조금 잘렸네. 여기 여러분 프린트 보시면 여기 원래 지증왕 나와 있잖아요. 지증왕. 여기 선생님이 수정하다가 조금 뺏긴 것 같은데 여기 지증왕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수정하다 좀 빠졌나 봐요. 지증왕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부터가 중요하다? 마립간 하면 제 이름 누구 마립간? 뇌물 마립간. 바로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도움을 받다 중요하고요. 사실상 많은 시험문제 타겟이 되는 것은 지정왕 때부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지정왕 때부터 굉장히 많은 제도들이 신설이 됩니다. 자, 지정왕 중요한 거 보겠습니다. 지정왕. 일단은 지정왕 때 중요한 건요. 신라라는 나라 명칭이 정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국호, 나라 명칭이 이때 신라로 정해지게 됩니다. 선생님, 그전에는 뭐라고 불렀나요? 사로, 사라, 신라, 여러 가지로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때 신라로 정하게 되고요.
자, 이제 마립간이 아니라 뭐라고 부른다? 중국식 칭호의 왕이라고 이때부터 칭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겁나 중요해. 왜? 자, 이것은 지금 이 선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이때 이 장군께서 정복을 안 하셨으면 한반도의 역사가 편입되지 않았어. 자, 이사부 장군이 누구? 신라 장군 이사부. 어디 뭐? 우산국. 그죠? 우산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산국은 지금의 어디? 울릉도와 독도입니다. 자, 우리는 저 지리 특강 받기 때문에 울릉도 독도 위치 정도는 아시겠죠, 그죠? 네, 찍을까요?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증왕 하다가 잠깐 끊겼었는데요. 그 이유는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쌤 휴대폰이 망가져가지고요 중간에 끊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산 휴대폰으로 지중왕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중왕, 아까 내용을 다시 설명하자면 나라 이름 국호라고 하죠. 그걸 다 신라로 정했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더 이상 이제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쓰지 않고 중국식 칭호인 왕이라는 칭호를 쓴다고 그랬고요. 또 중요한 거 어디를 정복해? 그렇습니다. 우산국을 정복했다고 했고 우산국이 어디인지는 아시죠? 바로 울릉도와 독도에 우산국이라고 하는 독립국가가 있었는데 그 지역을 누가 정복한다? 신라 장군 이사부, 이사부 장군께서 정복을 하심으로써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나라 한반도의 역사로 편입되게 된다까지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거 소를 이용한 우경을 보급했습니다. 자, 우경 보급은 왜 중요하냐면요. 선생님이 주말에 조그마한 텃밭을 이렇게 가꾸는 일을 해봤는데 밭이 조그맣다 보니까 소도 없고 당연히 기계도 없고 그래서 인력으로 그거를 고랑을 폈는데 생각보다 땡볕이 무지하게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진짜 이 우경이라는 게 얼마나 혁신적인 건가. 소가 힘이 더 세다 보니까 소의 그 뒤에다가 이 쟁기만 걸어놓고 이제 끌면은 자연스럽게 깊게 땅이 파지잖아. 땅을 깊게 파게 되면은 훨씬 더 작물이 잘 자랍니다. 땅을 뒤집어 주는 거니까요. 깊게 파기도 하고 뒤집어 주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면서 우경의 보급으로 지중왕 때 신라가 어떻게 됐다? 굉장히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경 보급 겁나 중요하다. 이제 보시면 죽은 설치라든지 포항 냉수리비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고요. 지중왕 하면 키워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라라는 나라 명칭 정했고 왕의 칭호 썼고, 그죠? 네, 신라 장군 이사부 우산국 정복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우경을 보급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접했는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후진국에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선생님 보세요. 6세기 들어서 우경을 시작했다고요, 그죠? 다른 나라는 이미 오래전에 했던 건데 신라는 이때 와서 시작하게 됐다. 얼마나 후진국이었는지 알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세기 때 이걸 하면서 신라의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한다. 따라서 경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뭘 맞이할 거다? 그렇죠, 전성기를 맞이할 거다라는 겁니다. 음모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야, 밥 먹고 누워있으면 소된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급식 먹고 여기 벤치에 누워있더라고. 그래서 소된다 라고 했더니 3학년 모 학생이 이러더라고요. 참고로 여학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할 말을 이었습니다. 야, 누구야? 야, 밥 먹고 누워있으면 소된대. 이래가지고 자기 소 되겠다는 거잖아,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식의 황당한 대응을 봤었는데 우경하니까 그 친구가 생각납니다. 그 여학생 우경 문제는 꼭 잘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중왕 다음에 우리 법풍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중왕 관련해서는 정말 또 여러분들이 기억에 많이 남을 에피소드들이 있는데요. 특히 남학생들이 지중왕에 대한 에피소드를 말하고 나면은 선생님 저는 이제부터 지중왕을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쨌든 본 시간 관계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흥왕 보겠습니다. 자, 지중왕 다음에 법흥왕인데 법흥왕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면서 중앙 집권 체제가 완성됩니다. 방법? 그렇습니다. 가이드라인 율령방법. 그죠? 자, 제가 단언컨대 누차 말씀드리지만 율령방법 겁나 중요하고요. 중앙 집권 체제의 완성을 한 왕들은 굉장히 필수적으로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자, 각국별로 체크해보죠. 자, 신라는 누구? 율령왕법? 법풍왕. 백제는 누구? 고이고이, 고이왕. 고구려는 누구? 소수리왕. 이 세 왕은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율령왕법 다음에 뭐를 국가의 종교로 공인했대? 그렇습니다. 불교를 신라 국가 종교로 이때 인정하게 됨으로써 중앙 집권 체제라는 시스템이 누구왕? 법흥왕 때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불교 공연 관련해서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죠. 자, 차돈이가 옵니다. 왜? 불교를 신라의 종교로 정하는 데 있어서 귀족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셌거든요. 그래서 차돈이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하! 저 진짜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근데 지금 불교를 국가 종교로 만드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죠? 제 모가지를 치십시오. 자, 저는 굉장히 독실한 불자이기 때문에 제 불교가 신통방통하다는 것을 제 목숨을 바쳐서 증명하겠습니다. 만약에 제 말이 맞다면 제 목을 쳤을 때 흰피가 솟아오를 것이고요. 아니라면 붉은 피가 나올 것입니다. 라고 해서 제발 제 목을 쳐주세요. 그래, 네 소원이니까 땡강. 네, 법풍왕이 그래서 이 차도당 목을 쳤는데 뭐예요? 흰피가 솟아올랐대. 세상에나. 팩트일까요? 뭐 알 수는 없죠. 근데 팩트가 아닐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2차 돈이 희생함으로써 불교가 중요한 것은 신라의 정식적인 종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법흥왕 때 그리고 굉장히 왕권이 그래도 그 전보다 강해졌으면 알 수 있는 게 독자적인 연호를 쓰게 되고요. 또 뭘 설치하냐면 병부라는 것을 설치하게 됩니다. 병부를 설치하게 돼요. 병부. 자, 병부가 뭐냐면 지금으로 치면 국방부입니다. 신라에 있는 전 병력들을 통제할 수 있는 병부를 설치해서 군대를 장악하게 되고요. 또 뒤에 보면 상대등이라는 게 있는데 상대등은 귀족들의 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전까지는요 신라 왕들은 귀족들과 같은 회의장에 들어가서 회의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귀족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회의를 했던 거예요. 자, 이런 왕의 체면이 살아야 안 살아요? 안 살지. 근데 법흥왕 때 조금 세지니까 야, 너네들이랑 나랑 다른, 나는 고귀한 신분인데 훨씬 더 고귀한 신분인데 어떻게 너네랑 같이 회의할 수 있겠어? 이제부터 나 회의장에 안 갈 거니까 니네 대표 뽑아서 니네끼리 회의하고 최종 결과만 보고해. 라고 해서 귀족들 대표인 상대등이랑 관직을 만들게 됩니다. 이건 마치 이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사실 그렇죠. 학교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학교장이죠, 교장 선생님. 이 교장 선생님이 뭐 학교의 뭐 안건들을 정할 때 같이 회의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물론 왕이랑 신하랑 뭐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만 학생회에서 학생회장 주관하에 회의를 하고 학생대표 학생회장 하고 그것을 이제 교장 선생님이랑 같이 논의하는 이러한 모양새지 같이 회의장에 들어가시진 않잖아요. 그런 관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복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실 때 무슨 가야를 정복해요? 금관 가야를 정복을 하게 됩니다. 자, 금관가야, 광개토대왕의 침입으로 인해서 약해졌던 금관가야가 가야 연맹에서 원래 넘버 원이었는데요. 광개토대왕의 침입으로 약해지고 나서 결국 언제 정복당한다? 법흥왕 때 정복당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요 인물이야. 왕족이었던 김무력이라는 사람이 신라 귀족으로 편입되는데요. 이 김무력 누구야? 무력도 백이야. 무력도 짱 좋아. 바로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을 전사시켰고요. 바로 이 김무력이라는 인물은 김유신 장군의 할아버지십니다. 김유신 장군 누구예요? 백제를 멸망시켰던 인물입니다. 그렇죠? 김무력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기는 비석이 하나 있어요. 신라 같은 경우는 삼국을 통일한 국가가 신라다 보니까 여러분 안타깝게도 뭐가 많아? 비석이 겁나 많이 남아 있어요. 비석이 중요한데, 자, 그냥 지정하고 그냥 넘어가도 된다 했죠. 법풍왕 비석은 또 한 번씩 기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울진목표에는 뭐의 흔적이 있냐면요. 자, 법흥왕의 업적 중에 하나가 바로 율령반포인데 그 율령을 반포했는 증거가 어디 남아 있습니까? 바로 이 울진 보평비에 율령 반포의 흔적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울진 봉평비를 통해서 이 법흥왕 때는 율령이라는 건 진짜 반포했구나라는 증거물로 쓰이는 비석이기 때문에 기억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법흥왕 때 이런 중앙 집권 체제가 완벽하게 완성됐어. 그럼 진흥왕 때 뭘 맞이한다? 그렇습니다. 신라의 최대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자, 진흥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진흥왕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진흥왕 보세요. 진흥왕은 일단 기본적으로 핵 인싸 기질이 있어. 인싸 기질도 있고 약간 관종이야. 그러시다 보니까요, 나 이제 잘났어 이런 것들을 많이 드러내시는데요. 자, 보세요. 자, 진흥왕 때 왕권이 강해졌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독자적인 명령을 3개나 써. 개국, 대창, 홍제. 이렇게 3개나 쓰시고요. 또 중요한 건 이때 청소년 단체였던 화랑이라는 단체를 국가 기관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화랑도 개편인데요. 화랑이 뭘까요? 화랑은 일종의 약간 보이스카우트 단체 같은 거였어요 원래. 그래서 이쁜 여성 두 분이 리더가 돼서 그 여성들을 따르는 정말 꽃미남에다가 능력치도 출중한 남성들을 뽑아서 뭐 이렇게 산이나 천 다니면서 같이 공부하고 활동하고 뭐 이러한 단체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거기에 존잘이 워낙 정말 많았겠죠. 그래서 자기 스타일이라는 게 확실히 있잖아. 그 아리따운 리더 여성 두 분이 존잘 남성에게 반해버린 거야. 자, 그러니까 둘이 라이벌이 된 거야. 그래서 막 싸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해체! 이렇게 사랑 싸움 해가지고 이게 국가기관으로 되겠냐 해서 해체시키고 그다음부터 남자만 받았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국가기관으로 개편을 해가지고 젊은 인재를 키운다라는 목표로 화랑해서 젊은 청소년들을 뽑게 되는데 그 이면을 보자고요. 왜 그럼 이런 단체를 만들었을까? 그냥 교육하려고? 그냥 좋은 일 하려고? 뭐 애들 놀게 하려고? 아니죠. 진흥왕 때 뭐라 그랬어? 신라의 최대 전성기였다고. 전성기 때는 뭐가 많죠? 그렇습니다. 정복 전쟁이 겁나 많아요. 따라서 병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뭘한다? 합법적으로 청소년들을 군대에 투입하기 위해 사실 화랑이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막 혈기왕성어 제가 쳐부술 수 있습니다. 막 이런 진짜 여러분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겁이 많아지고요. 젊었을 땐 겁이 없잖아. 얼마나 혈기왕성한 청소년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 개돌. 뭐 이렇게 무모해 보이면 그냥 공격해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투에 활용하기 좋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관창이라든지 사다함이라든지 이런 화랑들의 어떤 활약으로 신라가 또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진흥왕 첫 번째 중요한 건 뭐 개편? 화랑도 개편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진흥왕의 업적 중에 하나인데요. 자, 어디 유역을 장악하냐면 성왕 때 배워서 성왕 뒤통수 때려버리고 후려버리고 어디 장악해? 그렇습니다. 한강 유역을 장악합니다. 자, 그래서 백제의 뒤통수 때려버리고 한강 유역을 장악하면서 영토를 넓혔고요. 특별히 한강 지역을 신주라고 해서 그 행정구역도 새롭게 설치하고요. 자, 이 한강유역 장악할 때 활약했던 장군은 거칠부라는 장군인데 이 거칠부라는 장군은 또 그 진흥왕 이렇게 위대한 업적했으니까 기록으로 남겨야겠죠. 그래서 진흥왕의 명령에 따라 신라의 역사상에 국사라는 것도 편찬한 인물이 바로 거칠부입니다. 자, 여러분 알다시피 뒤통수 때리고 나서 다시 한번 성왕이 열받아서 관산성 쳐들어오니까 성왕을 전사시킨 전투 바로 관산성 전투입니다. 근데 관산성 전투할 때 선생님이 강조했죠. 백제군만 쳐들어왔다고요? 신라한테 압박을 받고 있었던 누구도 쳐들어왔다? 대가야군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백제 대가야 외 연합군이 쳐들어왔어. 그럼 백제는 밟아놨으니까 누구한테 또 복수해야 돼? 대가야에게 복수해야겠죠. 그래서 사다함이라는 화랑을 앞세워서 대가야 역시도 신라의 영토로 정복하게 됩니다. 대가야 정복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인물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대가야의 대가야의 음악가, 대단한 음악가, 그렇죠? 세계적인 음악가라고 해요. 가야의 음악가 바로 우륵. 우륵이 신라로 들어오게 되고요. 우륵이 뭘 가져와요? 가야금이라는 악기를 가져오게 되면서 신라가 음악에 좀 더 풍부해졌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우리가 볼 게 이제 진흥왕 같은 거 아까 핵 인싸라고 그랬죠. 그래서 나 여기 정복했어 하고 지금처럼 지금 스토리를 올릴 수 없잖아 이때는. 그래서 곳곳에 비석을 많이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비석 중요한데요. 자, 이 비석과 관련해서는 교과서 27쪽을 같이 봐주길 바라. 비석 5개 총 있습니다. 중요하냐고요? 중요하겠죠. 자, 이 비석 다 외워야 되나요?
그 중에서 선생님이 그래도 좀 중요한 것들을 꼽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강 유역을 점령하고 만든 비석, 북한산 순수비입니다. 북한산 순수비. 순수비라고 합니다. 순수비. 순수비는 순수라는 것은 왕이 직접 그 영토를 순찰하는 것을 순수한다라고 하는데요. 순수하다. 뭐 순수한 뭐 우리가 순수해 너 순수해 이 순수가 아니라 왕이 영토를 순찰하는 걸 순수하다라고 하는데 순수하면서 세웠던 비석 바로 순수비입니다. 순수비. 근데 한강 유역을 점령하고 세웠던 게 북한산 순수비입니다. 자, 이게 한강 유역을 점령하고 세웠던 것이고요.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건 창녕비인데요. 창녕비 기억하셔야 될 게 가야는 정말 조그만한 가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금관가야랑 지금 대가야만 언급했지만 신라와 접경지역에 조그만 가야는 비화가야라고도 있었습니다. 이 비화가야를 정복하고 세운 비석 중요합니다. 창녕비입니다. 창녕비. 알겠죠? 그래서 교과서 27쪽에 비석 위치도 기억해 주세요. 이 비석 사진으로 내놓고 제가 기호로 바꾼 다음에 여기 들어갈 비석 뭐니 물어볼 수 있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석 위치도 꼭 반드시 기억하길 바라겠고요. 자, 세 번째는 바로 좀 이상하게 생긴 비석입니다. 그죠? 이상하게 생겼죠? 이거 뭐야? 단양 적성비. 자, 그리고 교과서 27쪽에 나머지는 황철영비, 마은영비 그냥 함경도 지역 점령하고 세웠던 것이고요. 조금 이 5개 비석 중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본다면 요 3 비석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개 비석 꼭 기억하시라고. 첫 번째 뭐? 북한산 순수비, 한강 유역 점령하고 세운 거. 또 뭐? 창녕비, 뭐 정복하고 세운 거? 비화가야 정복하고 세운 거. 세 번째 뭐? 단양적성비입니다. 단양적성비는 조금 내용이 다른데요. 단양적성비의 특징 밑에 선생님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단독하교라고 적었습니다. 단독하교. 여기 보시면 특징 단독하교라고 했습니다. 단독하교가 뭐예요? 아싸! 혼자 하교한다. 하교하는 거야? 집 가는 거야? 아니지. 말도 안 돼. 그래서 무슨 거기 뭐 그런 게 나오겠어. 신라 왕인데 하교하다가 뭐야? 집에 가는 거 말고 왕의 명령을 내리는 것을 하교한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단독 하교라는 게 뭐냐? 직접 왕이 명령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왕이 명령 내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법흥왕 때까지는 말이죠. 예를 들면 내가 누구야? 누구라고 할까? 예시를. 내가 이호정 학생한테 혹은 미안합니다. 이호정 학생 말고 다른 학생 할게요. 그럼. 누가 있을까? 그래요. 우리 반으로 할게요. 우리 반 황현석 학생한테 내가 상을 주고 싶어. 근데 이 버프왕 때 만약에 나라면 내가 버프왕이라면 그때 막 상을 주고 싶어도 야 너한테 이 국자를 줄게 라고 상을 주고 싶어도 뭐야? 누구랑 협의해야 되는 거야? 학생회장인 명서랑 학생부회장인 태선이랑 홍보부장 뭐 소원이랑 뭐 승아랑 현서랑 걔 다 물어봐야 되는 거야. 이거 줘도 되겠니? 이거 국자 줘도 되겠니? 그래서 그렇게 다 귀족들이 오케이를 하면 상을 줄 수 있었어. 버프왕 때까지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제 단독화 진흥왕 때는 단양적성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야 너 잘했어. 내가 상을 국자 줄게. 물론 상으로 국자 줄게 내용이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상을 줄게 라고 왕이 직접 명령을 내려서 주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버프왕 때 비해서 진흥왕 때는 뭐 했다는 거예요? 왕권이 그만큼 강해졌다라는 겁니다. 단양적성비가 나온다면 왕권 강화를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진흥왕 비석 겁나 중요하다고요. 비석 3개는 꼭 기억합시다. 북한산 순수비 어디 점령? 한강 점령. 창녕비 어디 점령? 비화가야 점령. 단양적성비 뭐야? 아싸 단독하교가 아니라 단독하교. 단독으로 명령 내렸다고요. 왕권 강화를 상징한다고요. 위치 겁나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진흥왕 신라 마치고 우리 수당 전쟁과 신라의 삼국 통일 파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좀 이따 봐요.